오늘 하신 말씀 오래 기억하겠습니다. 밝은 샹들리에 아래 완벽하게 차려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그 한마디만 남기고 자리를 떴습니다. 딸 이정희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그 아이의 눈가는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들은 말 한마디가 우리 부녀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어머니 없는 집안은 예절이 허술하죠. 최수란이라는 여자가 미소를 띤 채 던진 그 말은 칼날보다 예리했습니다. 복도를 걷는 내 발걸음은 침착했지만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헌책방을 운영하는 평범한 아버지입니다. 하지만 오늘 나는 결심했습니다. 말로 상처를 준 사람에게는 말의 무게를 알려줘야 한다고요. 이건 복수가 아닙니다. 정의를 되돌리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조용하고 치밀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헌책방 앞 유리창을 천천히 닫고 있습니다. 오래된 걸레에 물을 적셔 둥글게 원을 그리며 닦아내면 먼지 사이로 골목 풍경이 조금씩 선명해집니다.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책등의 글자들을 하나하나 깨우고 나는 그 빛을 따라 시선을 옮깁니다. 오늘은 이정희의 상견례 날입니다. 딸아이는 어젯밤부터 긴장한 듯 방 안에서 옷을 이것저것 꺼내보더니 결국 새벽까지 불을 켜두었습니다. 나는 모른 척했지만 사실 나도 잠을 설쳤습니다. 창밖을 보며 오늘은 잘 될 거야 라고 속으로 되뇌었지만 가슴 한쪽은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카운터 안쪽 유리 서랍을 열자 아내가 남긴 쪽지 한 장이 보입니다. 종이가 누렇게 바랬지만 글씨는 또렷합니다. 우리 이정희는 품격으로 자라게 해요. 나는 그 쪽지를 만지작거리다가 조심스럽게 다시 접어넣습니다. 품격. 요즘 세상에 이 단어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내는 알았을까요? 아니, 어쩌면 알았기에 이렇게 써두고 간 걸지도 모릅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자 단골 손님 노식 어르신이 들어옵니다. 그는 언제나처럼 신문 한 부를 손에 들고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띤 채 말합니다. 도윤 씨, 오늘따라 유리창이 반짝이네.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오늘 딸아이 상견례가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축하해요. 그런데 요즘 세상의 상견례라는 게 참 조심스럽죠. 체면 싸움이 되기 쉬우니까. 노식 어르신은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한마디가 묘하게 가슴에 박힙니다.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지만 손끝은 조금 차갑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린 품격으로 갈 겁니다. 노식 어르신은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품격 그게 제일 어렵지. 그가 돌아간 뒤 나는 다시 창가로 다가갑니다. 골목 끝에서 이정희가 걸어오는 게 보입니다. 그 아이는 언제나처럼 단정한 옷차림의 가방을 맨 채 약간 서두르는 걸음으로 이쪽을 향해 옵니다. 출근 전에 들르는 길입니다. 아빠, 아직도 유리창 닦아요? 응, 오늘은 특별히 깨끗하게 해야 할 것 같아서. 이정희는 잠깐 멈칫하더니 내 손에서 걸레를 빼앗아 대신 닦아줍니다. 나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봅니다. 딸의 손끝이 조금 떨리는 게 느껴집니다. 아빠, 오늘 잘 될 거죠? 당연하지. 넌 훌륭한 사람이니까. 이정희는 고개를 돌려 나를 봅니다. 눈빛이 약간 흔들립니다. 나는 그 아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립니다. 긴장하지 마. 우린 부끄러울 게 하나도 없어. 이정희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출근길을 재촉합니다. 나는 골목 끝까지 그 아이를 배웅하다가 천천히 가게 안으로 돌아옵니다. 헌책방은 다시 고요해집니다. 나는 아내의 사진 앞으로 가서 조용히 속삭입니다. 여보,
이정희가 이제 다 컸어요. 오늘 상견례 잘 될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가슴 한구석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어쩌면 오늘이 우리 삶을 바꿀 하루가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아주 조용히 내 안을 흐르고 있습니다. 점심때쯤 젊은 손님 한 명이 헌책방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대학생처럼 보이는 그는 취업 관련 책들을 훑어보다가 문득 나에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요즘 세상에 품격이 밥 먹여주나요? 스펙이랑 돈이 전부잖아요. 나는 책을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천천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마 수십 번의 면접에서 떨어진 모양이었습니다. 밥을 먹여주진 않지만 사람을 세워줍니다. 젊은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반문했습니다. 세워준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결국 말과 행동으로 기억됩니다. 돈은 쓰면 사라지지만 품격은 남아요. 그게 당신을 지켜주는 마지막 울타리가 되죠. 젊은이는 잠시 말없이 서 있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책 한 권을 집어들었습니다. 그가 나간 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내 말을 되새겼습니다. 품격. 그 단어가 오늘따라 유난히 무겁게 느껴집니다. 아내가 남긴 그 쪽지의 의미를 나는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걸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정희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아빠, 너무 긴장돼요. 잘할 수 있을까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답장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품격으로 간다. 그것만 기억해. 우리 부녀에게 품격이란 일종의 암호 같은 것이었습니다. 어려운 순간마다 서로에게 건네던 약속의 말이었죠. 하지만 오늘 그 약속이 정말로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가게 문을 잠그며 나는 아내의 사진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여보, 오늘 우리 이정희를 지켜주세요. 품격으로요. 그렇게 중얼거리면서도 가슴속 어딘가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 상견례 자리에서 우리가 마주할 것이 단순한 인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직감이었습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가게 불을 껐습니다. 품격이란 단어가 마치 시험 문제처럼 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헌책방에 몇 명의 손님이 더 들렀습니다. 나는 장부를 펼쳐놓고 이달의 수입을 확인했습니다. 종이 장부에 빼곡히 적힌 숫자들을 보니 현금 흐름이 예전보다 팍팍해진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이정희가 직장을 다니고 있으니 우리 부녀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정희는 도시재생 공기업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이진 않지만 그 아이는 성실하게 매일을 살아갑니다. 나는 그게 자랑스럽습니다. 오후 3시쯤 오랜만에 은행 지점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도윤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오랜만이네요. 덕분에 잘 지냅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 별건 아니고요. 요즘 재단 쪽 대출 만기 건이 많아서 좀 예민한 시기예요. 혹시 그쪽 관련해서 아시는 분 있으면 조심하시라고 전해주세요. 재단이라는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정희의 예비시댁이 운영하는 의료재단 말입니다. 나는 별 생각 없이 대답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조여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경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잠시 멍하니 핸드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재단, 대출 만기, 예민한 시기.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천천히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6시, 이정희가 퇴근 후 집에 들렀습니다. 그 아이는 화장을 고치고 옷을 갈아입으며 연신 거울을 들여다봤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아빠,
제가 너무 평범해 보이나요? 넌 충분히 아름다워. 자신감 가져. 이정희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은 불안을 나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딸이 의사 집안과 상견례를 한다는 것. 그 무게가 얼마나 큰지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빠도 같이 가실 거죠? 당연하지. 우리 함께 가는 거야. 나는 이정희의 어깨를 다독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당당하게 품격 있게 행동할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요. 저녁 7시 우리는 호텔 레스토랑의 프라이빗 룸에 도착했습니다. 밝은 샹들리에 조명이 테이블 위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테이블은 생각보다 좁았고 의자 간격도 가까웠습니다. 상대편 가족 3명이 이미 자리에 앉아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준의 어머니 최수라는 단정한 정장 차림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완벽했지만 어딘가 차가운 느낌이었습니다. 아버지 박기현은 무표정한 얼굴로 우리를 맞았고 태준은 어색하게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늦지 않았죠? 나는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정희는 내 옆에 조심스럽게 앉으며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그 아이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코스 요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에피타이저, 스프, 그리고 메인 요리까지. 대화는 어색하게 이어졌습니다. 날씨 이야기, 직장 이야기, 취미 이야기. 모두 표면적이고 무난한 주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메인 요리 2번째 접시가 나왔을 때였습니다. 최수란이 냅킨으로 입가를 닦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정 씨 어머니는 안 계신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이정희의 숟가락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네, 제가 어린 때 돌아가셨습니다. 이정희의 목소리는 겨우 나왔습니다. 최수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없는 집안이면 예절 교육이 조금 허술해질 수 있죠. 걱정이 많아서 그래요. 그 순간 내 손에 쥐고 있던 포크가 접시에 부딪히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최수란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미소를 띤 채 마치 걱정하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박기현이 어색하게 중간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여보, 그런 말은. 하지만 최수라는 손을 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솔직하게 말하는 게 서로한테 좋잖아요. 나는 이정희의 손을 살짝 만져봤습니다. 그 아이의 손등은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태주는 시선을 피한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나에게 쏠렸습니다. 나는 최수란을 똑바로 바라보며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하신 말씀 오래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정희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복도로 나서는 우리의 발소리만이 정적을 깼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정희는 창밖만 바라보며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그 아이의 얼굴을 스쳐 지나갈 때마다 눈가가 붉게 부어 있는 게 보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이정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목을 조이며 참았던 울음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나는 그 옆에 조용히 앉아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아빠, 엄마가 없어서 제가 창피했어요. 제가 부족해서 그런 말을 들은 거예요. 아니야.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나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습니다. 주전자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동안 나는 창밖 어둠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무력감이었을까요? 차를 따라 이정희에게 건네며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못한 건 그쪽이야. 내가 부끄러워할 이유는 하나도 없어. 이정희는 차를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아이를 방으로 보내고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나는 창가에 앉아 도로 위 가로등을 하나하나 세웠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이대로 참고 넘어가야 할까요? 아니면 무언가 행동을 해야 할까요? 새벽 2시쯤 나는 서랍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예전 직장 동료들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은행 지점장, 납품사 과장, 골프클럽 임원. 이름들을 천천히 훑어보며 나는 어떤 결심을 굳혀가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아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는 복수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단지 바로잡고 싶을 뿐이에요. 마지막 페이지에 나는 또박또박 글씨를 썼습니다. 감정 아닌 사실. 그리고 그 아래 작게 덧붙였습니다. 말로 상처 준 사람에게는 말의 무게를 알려줘야 해. 이정희의 방문 틈새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아이도 잠들지 못하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 무언가 시작될 것입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하게요.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헌책방 문을 열었습니다. 카운터에 앉아 오래된 수첩을 펼쳐놓고 첫 번째 이름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은행 지점장 김성호. 15년 전 함께 일했던 동료였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 이 길로 가는 게 맞을까요? 하지만 어젯밤 이정희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나는 천천히 번호를 눌렀습니다. 성호 씨, 나 도윤이야. 오랜만이지? 도윤 씨. 무슨 일이야? 나는 최대한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요즘 재단 쪽 대출 만기 건이 많다고 했잖아. 혹시 공시자료 업데이트가 늦은 곳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 그건 왜? 그냥 궁금해서. 친구 딸이 그쪽 관련 일을 하거든. 성우는 잠시 침묵하더니 알았다고 답했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두 번째 이름을 봤습니다. 납품사 과장 이상민. 그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민 씨, 요즘 재단 쪽 결제가 늦어진다면서? 무슨 일 있어? 그게 좀 그래요. 이번 달 물류 대금이 한 주 정도 밀렸거든요. 이유는 알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서류 검토 중이라고만 하던데.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결제 지연, 서류 검토. 작은 실마리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전화는 골프클럽 임원 윤혜란에게 걸었습니다. 그녀는 지역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혜란 씨, 요즘 라운지 모임은 어때? 잘 지내지. 그런데 왜? 말의 품격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라운지에서는 말의 칼을 쓴다는 얘기를 들었거든. 혜란은 잠시 웃더니 무슨 뜻인지 알겠다는 듯 답했습니다. 그 모임 말이구나. 알겠어. 신경 쓸게. 나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어떤 거짓말도 어떤 협박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질문을 던졌을 뿐입니다. 사실을 확인하고 흐름을 관찰하고 작은 신호를 보냈을 뿐이었습니다. 헌책방 뒷방에서 오래된 노트북을 켰습니다. 재단의 공시자료를 검색하며 협력업체 목록과 보조금 내역을 비교했습니다. 숫자들 사이에서 아주 미세한 모순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야. 바로잡는 거지.
그날 밤 11시쯤 이정희의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태준이었습니다. 나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이정희 방문이 열리며 그 아이가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아빠, 태준 오빠가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 자리에서 더 강하게 말했어야 했다고요. 나는 찻잔을 내려놓고 이정희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답했어? 아직 답 안 했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정희는 소파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아이의 눈가에는 아직 어젯밤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틀 뒤 태준이 헌책방을 찾아왔습니다. 병원 근무를 마치고 온 모양인지 얼굴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그는 책장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나를 찾았습니다. 사장님,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뒷방으로 그를 안내했습니다. 태준은 의자에 앉더니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해서요. 말을 해야 할 사람은 당신이 아니야. 나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설득하겠습니다. 사과하시게 할게요. 설득의 방향이 잘못됐어요. 우리에게 하는 게 아니라 당신 집안에 해야 해요. 태준은 잠시 멍하니 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손이 바지 위에서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이정희는 지금 많이 힘들어해요. 사랑한다고 말한 사람의 침묵이 가장 큰 상처가 된다는 걸 알아야 해요. 태준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는 일어서며 작게 말했습니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가 가게 문을 나서는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등이 구부정하게 굽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정희가 물었습니다. 아빠, 태준 오빠가 왔다 갔죠? 응. 미안하다고 하더라. 사과만으로는 부족해요. 행동이 필요한데. 이정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나는 그 아이가 조금씩 변해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상처는 사람을 단단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차갑게 만들기도 합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작은 변화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성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도윤 씨, 그 재단 쪽 자료 보강 요청이 나갔어. 공문으로. 그래. 특별한 이유가 있어? 정기 점검이라고는 하는데 타이밍이 좀 그렇지. 대출 만기 직전이거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자료 보강 요청? 그것은 압박이 아니라 절차였지만 누군가에게는 칼날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며칠 뒤 상민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도윤 씨, 이번 달 결제가 또 늦어졌어요. 재단 쪽에서 내부 검토 중이래요. 걱정되겠네. 그러게요. 우리 같은 작은 회사는 현금 흐름이 막히면 큰일인데. 나는 조용히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속으로는 상황이 움직이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작은 질문 하나가, 작은 확인 하나가 거대한 구조를 천천히 흔들고 있었습니다. 혜란에게서는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윤 씨, 지난주 골프 모임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최수란 씨가 오셨는데 제가 슬쩍 말을 던졌거든요. 요즘 말 한마디가 회사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고. 그랬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하더라고요. 뭔가 찔린 게 있는 것 같았어요.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어떤 거짓도 퍼뜨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사실의 그림자들이 스스로 움직이도록 작은 빛을 비췄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노식 어르신이 헌책방에 들렀습니다. 그는 신문을 펼치며 중얼거렸습니다.
요즘 재단 하나가 시끄럽다던데. 내부 감사 들어간대. 어느 재단이요? 글쎄, 의료 쪽이라던가. 자세히는 모르겠어. 근데 세상이 다 그렇지 뭐. 겉으로는 품격 있는 척해도 속은 다들 비슷해. 나는 책을 정리하며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노식은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윤 씨, 당신 뭔가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요즘 표정이 달라 보여. 저는 그냥 책이나 팔고 있습니다. 노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게를 나갔습니다. 나는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는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정의는 이렇게 소리 없이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2주일 뒤 결정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성우가 오후 4시쯤 헌책방으로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도윤 씨, 재단 이사회에서 내부 점검 착수를 발표했어요. 내부 점검이요? 외부 감사는 아니에요. 그냥 사실 확인 차원이래요. 근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협력업체들이 다 긴장하고 있거든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따랐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시작한 작은 물결이 이제 파도가 되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태준의 아버지 박기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한 사장님, 혹시 최근에 우리 재단 관련해서 누구한테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이 갑자기 생길 리가 없어요. 누가 건드린 거 아닙니까? 나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질문만 있었을 뿐입니다. 질문이요? 네. 사실을 확인하는 질문들이었죠. 박기현은 잠시 침묵하다가 거칠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정희가 퇴근 후 집에 왔을 때 나는 그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정아, 무섭지 않니? 이정희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섭지 않아요. 아빠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그냥 사실을 확인했을 뿐이에요. 그 아이의 눈빛에는 어느새 단단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기려고 한 게 아니야. 바로잡으려고 했을 뿐이지. 알아요, 아빠. 그날 밤 나는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초 하나를 켜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여보, 진실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들이 스스로 답을 찾을 거예요. 촛불이 흔들리며 어둠 속에서 작은 빛을 만들었습니다. 나는 그 빛을 바라보며 내가 선택한 길이 옳았음을 확신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정의를 되돌리는 과정이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3주가 지나자 상황은 예상보다 빠르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혜란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도윤 씨, 큰일 났어요. 최수란 씨가 오늘 골프 모임에 안 나왔어요. 아니, 못 나온 것 같아요. 무슨 일인데요? 들리는 소문으로는 그 사람 과거가 드러날 뻔했대요. 보육원 출신이라는 거. 나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거워졌습니다. 나는 그녀의 과거까지 들추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말의 무게를 알려주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상민에게서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도윤 씨, 재단 쪽에서 현금 결제 우선 원칙을 통보했어요. 우리 같은 작은 회사는 현금이 막히면 정말 큰일이거든요. 많이 힘들겠네요. 네. 사장님이 밤새 은행을 알아보고 계세요. 목소리 듣는데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나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회사 사장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내가 시작한 일이 무고한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이정희는 그 무렵 조용히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 아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저는 일단 제 일을 하면서 지켜볼게요. 태준 오빠는 요즘 연락이 없어요. 힘들겠구나. 괜찮아요. 사랑도 시험인가 봐요. 이정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나는 그 아이를 위해 저녁을 준비하며 일부러 평범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복수를 넘어 돌봄으로 돌아가야 할 때였습니다. 그날 밤 나는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아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여보, 당신 같으면 어디서 멈췄을까요? 나는 지금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걸까요? 촛불이 흔들렸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긴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정의의 비용이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그 빗줄기를 따라가며 내가 선택한 길의 끝이 어디일지 생각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성우에게서 긴급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습니다. 도윤 씨, 재단 자금줄이 상당히 꼬였어요. 직원 몇 명이 퇴사 의사를 밝혔대요. 그 정도까지 갔어요? 네. 내부 점검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 있거든요. 협력 업체들도 다 불안해하고요. 나는 전화를 끊고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딸의 상처는 치유했지만 다른 사람들의 삶까지 흔들어 놓은 건 아닐까? 그 생각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날 저녁 혜란이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도윤 씨, 박기현 씨가 최수란 씨한테 화를 냈대요. 그날 내가 한 말 때문이라고. 직접 들었어요? 아니요. 하지만 라운지에서 다들 수군거려요. 최수란 씨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내가 원했던 건 사과였지 한 사람의 파괴가 아니었습니다. 정의와 복수의 경계가 흐릿해지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그 무렵 병원에서 심한 야근을 했습니다. 이정희에게 연락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 이정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태준 오빠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집안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자기 탓을 하고 있대요. 그래도 연락은 해야지. 그럴 여유가 없나 봐요. 이정희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눈가는 붉어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보며 무너지는 모습을 그 아이는 혼자 견디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나는 헌책방 불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가로등만이 외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정희 방에서는 낮은 음악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음악이 슬프게 들렸습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길이었을까? 아내의 사진은 어둠 속에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정의의 비용이라는 무게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비 오는 오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나는 문을 열었고 그곳에 최수란이 서 있었습니다. 우산을 든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산 끝에서 물방울이 떨어져 현관 바닥을 적셨습니다. 들어오시겠어요? 최수란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앉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는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나는 물컵을 건네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엇이 죄송하신가요? 그날 제가 한 말들이요. 저도 어머니 없이 자랐습니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녀의 고백이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최수라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더 완벽해지려고 했고 남들보다 더 품격 있는 척 했어요. 그런데 그게 독이 됐네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도 연민도 후회도 뒤섞여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사과하러 오신 건가요? 이정 씨에게요.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요. 최수라는 물컵을 받아들며 천천히 마셨습니다. 손이 떨려 물이 조금 흘렀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의자를 권했습니다. 앉으세요. 서 있기 힘드시겠어요. 최수라는 고개를 숙이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제가 말로 상처를 줬어요. 그 무게를 이제야 알았습니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과는 설득이 아닙니다. 행동이에요. 최수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습니다. 그녀가 떠난 뒤 나는 혼자 거실에 남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녁에 된장국을 끓이며 나는 이정희에게 오늘 일을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돌봄은 언제나 은밀한 법이니까요. 밤이 되자 비가 그쳤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복수의 끝에서 나는 비로소 평화를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이정희와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된장찌개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나는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이정아, 우리는 이기려고 시작한 게 아니야. 바로잡으려고 시작한 거지. 이정희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나를 바라봤습니다. 알아요, 아빠. 근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멈춰야 해. 우리가 원했던 건 사과였지, 파괴가 아니었어. 이정희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아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용서하면 제가 약해 보이지 않을까요? 나는 이정희의 손을 잡으며 답했습니다. 아니야. 용서는 자유야. 분노에 묶여 있는 것보다 용서하고 자유로워지는 게 더 강한 거야. 이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깨달음의 눈물이었습니다. 오후에 나는 헌책방으로 갔습니다. 카운터에 앉아 오래된 장부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가느다란 볼펜선을 하나 그었습니다. 멈춤의 선이었습니다. 성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우 씨, 더 이상 재단 쪽 확인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요. 그냥 충분한 것 같아서요. 성우는 잠시 침묵하더니 알았다고 답했습니다. 나는 상민에게도 혜란에게도 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절차의 칼을 칼집에 넣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태준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사과는 설득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당신이 결정하세요. 답장은 오지 않았지만 괜찮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결과를 강요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밤이 되자 나는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초를 켜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보, 여기서 멈추겠어요. 품격은 싸움의 끝이 아니라 멈출 줄 아는 데서 나오는 거니까요. 촛불이 조용히 타올랐습니다. 나는 그 빛을 바라보며 마음 한구석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복수에서 용서로, 분노에서 평화로 우리는 새로운 길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이정희와 최수란이 다시 만났습니다. 장소는 작은 찻집이었습니다. 나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최수란은 이정희 앞에서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말은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이정희는 의자를 뒤로 밀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벌은 필요 없어요. 다만 다시는 그런 말이 세상을 걷지 못하게 해주세요. 최수라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치유의 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태준이 헌책방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이거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봉투 안에는 독립계획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태준은 부모의 재단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병원을 개원하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누구의 아들로만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의 서류를 천천히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이 진짜 성장이었습니다. 같은 주 성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도윤 씨, 재단 쪽에서 공개 사과문을 발표했어요. 그리고 직원과 협력업체 보호 절차도 마련했대요. 다행이네요. 당신이 한 일이 결국 좋은 방향으로 간 것 같아요. 나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는 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주민 간담회에서 노식 어르신이 물었습니다. 우리 요양비는 이제 괜찮은 거죠? 재단 측 대변인이 차분히 답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절차가 투명하게 진행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혜란이 멀리서 나에게 엄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며 나는 깨달았습니다. 복수의 기쁨은 짧지만 품격의 평화는 깁니다. 우리는 이겼지만 싸움으로 이긴 게 아니었습니다. 말의 무게를 알려줌으로써 세상을 조금 바꾼 것이었습니다. 이정희가 현관에서 나를 맞이했습니다. 아빠, 오늘 저녁은 제가 준비했어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나는 헌책방 문을 열고 불을 켰습니다. 먼지 낀 책장 사이로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책등의 글자들이 하나둘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사진 앞으로 가서 새로 내린 커피를 놓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나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정희가 이제 정말 어른이 됐어요. 사진 속 아내는 언제나처럼 따뜻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정희가 짜준 머플러를 목에 두르며 그 온기를 느꼈습니다. 아침 8시쯤 이정희가 출근길에 들렀습니다. 그 아이는 밝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저녁 된장찌개는 제가 끓일게요. 그럼 나는 상추를 씻고 있을게. 이정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골목 끝에서 한번 돌아보더니 손을 흔들었습니다. 나는 창가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9시쯤 노식 어르신이 신문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벤치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도윤 씨, 품격이라는 게 어디서 파나요? 나는 책을 정리하며 웃으며 답했습니다. 우리는 빌려드리기만 해요. 쓰는 건 각자의 몫이죠. 노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신문을 펼쳤습니다. 그의 웃음소리가 가게 안에 따뜻하게 울렸습니다. 10시쯤 손님 한 명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종소리가 가볍게 울렸습니다. 나는 미소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손님은 책장을 천천히 둘러보며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카운터에 앉아 장부를 펼쳤습니다.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나무에는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썼습니다. 오늘도 불을 켰다. 말보다 먼저. 헌책방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싸움을 끝냈고 품격을 지켰고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것이 진짜 승리였습니다.